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션에 진행을 맡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현우 교수입니다. 저는 또 공공외교학회 장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어를 영어로 한다, 한국어로 한다 좀 혼선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국어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행하시다가 또 질문을 하시거나 영어로 좀 편하게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바이링구얼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언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하고 위기의 시대가 오면서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 분쟁이 일어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이익을 얘기하는 목소리는 크지만 규범, 노음, 윤리, 도덕에 관해서 얘기하는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국제 그 경제 산업 활동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 산업과의 외교와 산업의 관계는 어떻게 논의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공공외교와 산업외교는 어떤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중요한 분들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제가 아주 엄격하게 시간을 제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외교부 차관을 맡고 계시고 지금 화우 법률 로펌이죠.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로펌 중에 하나인데 고문으로 활동하시는 최종문 차관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주된 발표죠. 다른 분들도 다 발표를 하시지만 주된 발표를 전 폴란드 대사였던 이문민 대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상을 통해서 보시고 또 들으셨던 폴란드와의 여러 가지 산업적인 협력 이런 과정들을 실무적으로 현지에서 진행하셨던 외교관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 라트비아 대사이시고 환경 문제의 환경과학기술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우리 이동규 대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을 하시면서 기업과 외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연구하시는 우리 경영학과의 이종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외교를 실무적으로 외교부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공공외교과장 박성훈 과장님 모셨습니다. 자,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먼저 이문민 대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차관님께서 그럼 먼저 좀 오프닝 스피치를 해주시고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마이크가 앞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에 앞서 오늘 주입을 준비해 주신 이현우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패널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외교, 그중에서 산업외교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산업외교라는 용어가 사실 제게도 약간은 생소하게 들리긴 합니다. 그러기에 더 의미가 있고 이문민 대사님, 이동민 교수님, 이동규 대사님께서 이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오늘 잘 다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업의 외교 활동을 기업외교 1.0, 기업외교 2.0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자가 CSR, ESG 등 기업이 사회적 기여 활동이라면 후자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이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한 그 활동, 즉 기업 차원의 경제 안보를 의미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공공외교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공공외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인에 힘입어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민간 부분이 그 전 세계인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훌륭한 컨텐츠를 연이어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알맹이 없이 이미지만 개선하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파도없는 그 찐빵과 같아서 별 효과도 없고 사실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겨울 연가와 대장금으로 시작된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 전역을 휩쓸며 이른바 K-컬처 현상을 촉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K-팝 아이돌 그룹의 급부상은 드라마와 함께 그 한류를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했고요. 드디어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BTS와 블랙핑크라는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낳게 됩니다. 또 이에 대해서 설국열차, 기생충과 같이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은 한국 영화와 배틀그라운드, 던전 앤 파이터 같은 e스포츠 게임 모두 우리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한몫하였습니다. 둘째는 한국 경제의 질적 변화입니다. 그 세기 말 97년이었죠.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 산업의 물결에 잘 올랐던 한국은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이렇습니다만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한국 기업들이 아시아 경제 외환위기 때 크게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면서 메이저리그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 제품이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과 자동차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요. 제가 그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그 중에서도 판도를 바꾼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단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부분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도 전문가들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일반 대중을 향한 겨냥한 문화 프로그램을 양축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공공외교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하자면 한국의 대경제 협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약간 클리셰이긴 합니다만 91년도부터 저희가 넷 컨트리뷰터가 됐습니다. 그때도 원조를 받았고요. 다만 우리가 원조를 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넷 컨트리뷰터가 된 건데요. 최근 그 규모는 27개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독을 지원하고 있는데 약 4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약 5조가 좀 넘는 그런 액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ODA는 ODA 자체로서 그 인도적 지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합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낳게 되고요. 2010년대를 전후로 이거는 사람이 보는 바에 따르고 느낀 바에 다릅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그 인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은 이제 근면하고 다이내믹하고 또 아주 인트레스팅 피플이 사는 그런 나라로 인식되는 그 환골탈태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저는 연세대학교 7, 8학번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생활 80년대 초부터 시작했는데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외교관이 됐고 중진국 외교관으로 쭉 지내다가 마지막 몇 년은 선진국 외교관으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게 왜 카프카인가요? 메타모포시스라고 정말 어떤 이 태가 바뀌는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세대입니다. 2010년대에는 스리랑카, 프랑스에 근무를 하였고요. 양국이 모든 면에서 다르긴 합니다만 현지 대학의 외국어 학부에서 한국어 전공은 최상위 인기 학과이고 경쟁률도 제일 높습니다. 제가 대사로서 가끔 그 대학교에 이 스피치를 하러 가면은 저 개인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니고요. 강당이 그야말로 만원사례였고 복도에도 앉고 다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에서는 이 복잡다단한 글로벌 환경에서는 그 한국과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정부 혼자로는 불가능합니다. 옛날이나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60%, 70%였습니다만 지금 프라이빗 섹터가 하도 크게 성장해왔고요. 그래서 기업, 시민사회, 문화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이 한데 모여서 이제 한국의 그 각국의 나라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고맙게도 한국의 기업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들은 뭐 교육, 의료,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CSR 및 ESG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에게 공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업 외교 1.0이라 부를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의 외교 활동은 CSR과 문화적 교류를 넘어서 그러니까 Win the Hearts and Minds 그거를 넘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으로 진화해야만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매일 들으실 겁니다. 기업에게 2.0은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가격이라든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안보, 개별 기업의 그 에코노믹 시큐리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중동 상태로 인해서 그 외환 시장, 주식 시장, 뭐 유가 등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헤쳐나가야 할 몇 가지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입니다. 반도체 장비, AI 칩,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미국이 대중국 수출을 막고 있고요. 이로써 한국 기업들, 중국에 투자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바 있고 또 이에 맞서 중국의 히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이 언제 우리에게도 불똥이 튈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미국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한 2번을 했는데요. 그때도 미국 친구들이 제일 걱정을 했던 게 히토류였습니다. 이미 일본은 한참 전에 당했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 히토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우방국끼리 모여서 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만 문제도 여러분 설마하며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특히 긴급 사태 발생 시 이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하고 직결된 복잡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지역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 핵 개발 등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그 안보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까지 있죠. 최근에는 북중러대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로 한일 한중 관계가 각각 악화되었을 때 그것이 상호간 공급망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셋째는 다양한 규제 및 그 무역 리스크입니다. 유엔 안보리, EU, 미국의 그 촘촘한 그 제재망은 그 과장하자면은 이 마인필드 그 지뢰밭과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금 러펌에 있으면서 각 그 기업들, 크고 작은 기업들의 이런 그 지오폴리티컬, 지오에코노믹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부 기업들은 그 러시아와 중동으로의 이중 용도품, 이중 용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탱크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직기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그 기계들을 얘기합니다. 이중 용도 품목 수출 문제로 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밖에도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탄소 배출 규제 등 하여튼 규제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와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대미 투자 요구는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에서 유법 판단이 제기되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고요. 1974년 무역법 301조는 상대방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보복을 상정하고 있고 바로 엊그제죠. 그저께였나요? 어제였나요? 한중일 등 16개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그 이유로 301조 조사를 전격 개시하였습니다. 이 301조, 슈퍼 301조 이런 거는 80년대 한국이 한창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의 그 통상 압력으로 해서 저희 세대에는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입니다. 한동안은 이런 게 없었는데 다시 이번에도 또 이거를 발동을 했습니다.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경우 그 쿼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겨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 다양한 무기들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저는 이 격동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기업외교 1.0을 넘어서 지정학적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외교 2.0으로 나아가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대기업들은 글로벌 리서치 센터나 글로벌 팔러시 오피스를 신설하고 워싱턴에도 설치하고요. 국내외 러펌, 컨설팅 펌, 또 미국의 로비 펌 등과 협력하여 국제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가 미국 칩스 액트에 대응을 하고 또한 현대 자동차와 LG엔솔이 IRA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략을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외교부하고 산자부하고도 다 긴밀히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기업액의 2.0은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국제 공급망에 조금이라도 편입된 모든 기업에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고 이건 머스트입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이제 사내 조직을 신설하여 이런 그 문화를 좀 퍼뜨리고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고 단계적으로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장 여력이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도체 협회라든가 자동차 협회라든가 섬유협회라든가 업종별 협회 그리고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이 구심점이 되어야 하고요. 산업계 차원에서 공동 그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모니터링 정보를 중견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또 감당하기 벅찬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정부와 기업 간에 항상 이익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이고 전략적인 외교적 우산이 필수적입니다. 외교부, 산자부, 국가정보원, 코츠와 같은 정부기관은 물론 대한상의, 방금 말씀드린 무역협회 등의 경제단체 그리고 관련 학계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기업외교 2.0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야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지금 차관님께서 기업 외교 1.0, 2.0 이런 아주 이해하기 좋은 그 인사이트풀한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 좀 이따 한번 다 같이 논의해 보죠. 다음으로 우리 이문민 대사님 15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전 폴란드 대사 이문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산업 외교고 또 산업 외교가 공공외교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문제인데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산업 외교라는 개념을 저도 이 프레젠테이션 요청받기 전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산업 외교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전에? 예, 지금 한 2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산업 외교라는 개념이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학술적으로도 정립된 개념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널리 통용되는 개념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산업 외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는 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는 게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 산업 외교가 뭔가 이거를 좀 파악을 하려면 먼저 이게 어떤 배경에서 출현을 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 국제 관계를 논할 때 제일 먼저 요즘에 나오는 화두들이 공급망 교란이다, 기술 패권 경쟁이다, 상시적인 지정학적 갈등이다,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들이 이렇게 주어진 환경들이 야기한 이런 어떤 전략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기 PPT에 소개된 것처럼 예전에는 좋은 의미로서 국제적인 분업 체계, 효율적인 분업 체계를 의미했던 공급망 내지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이제는 완전히 전략 자산화돼서 이거를 가지냐 못 가지느냐 이게 이제 국가들이 아주 굉장히 목을 매달고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됐고 이 시장 중심의 경제 질서가 위에 있을 때는 국가가 산업에 개입하는 것이 이렇게 흔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됐지만 이제는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을 하고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라는 이러한 그런 너무나 엄청난 과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산업에 개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예전에는 무역과 투자 이런 사안들이 국가 간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였다면 이제는 그런 이 거래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상대방과 어떻게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더 중점을 두고
국가들이 그 정책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경제와 그 다음에 안보 간의 그 경계가 희미해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경제 안보를 얘기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개념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어떤 상황이 변화하면서 결국은 이 각국이 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공급망을 확고한 공급망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산업 전략적인 산업에 있어서 동맹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핵심 기술에 있어서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그 외교 의제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모든 그 환경의 변화들이 야기한 것이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걸 저희는 오늘 그 산업 외교라는 이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산업 외교를 개념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변화된 환경 하에서 이 정부가 이 기업들의 활동을 이제 그 국가의 그 외교적인 목적하고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단순히 어떤 무역이나 투자 증진을 넘어서 그 서플라이 체인을 하고 통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생태계를 통합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외교라는 개념이 아직 그렇게 학술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분석적으로도 유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 하는 그런 점에 대한 그 인투이션도 준다는 점에서 이 산업외교를 논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업외교하고 그 경제 안보 개념을 좀 구분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산업외교를 제가 쭉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나왔던 그런 얘기들하고 거의 지금 일치하거든요. 하지만 이 산업외교는 경제안보가 좀 수동적이고 그다음에 방어적이고 그다음에 그 어떤 뭐 수출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그 산업외교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 생산,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의 공급망을 같이 공동으로 설계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쉽게 더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국과 폴란드의 그 방산 협력은 대표적인 산업 외교의 모델로 보통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산 협력을 경제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그 틀을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반도체 수출 통제 같은 문제는 전형적인 경제 안보의 사안이지만 이거를 또 산업 외교의 틀에서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산업 외교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좀 어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놓고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협력, 그 다음에 이 전략적인 산업 분야,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의 산업 외교, 그 다음에 요즘에 부상하고 있는 전략적 ODA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그래도 제일 제 경험상 잘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폴란드하고의 그 방산 협력이 진행됐던 사례를 공유하면서 산업 협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우리 방산 외교가 방산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리저너블하고 그다음에 납기나 이런 데서도 강점이 있는 이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물론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한국의 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산업 외교를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를 했는데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 전체적인 틀을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이제 기업의 활동을 결합을 시켜서 어떤 장기적인 외교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일시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그런 그 산업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단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이 산업 외교의 두 가지 특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폴란드하고의 방산 협력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2022년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폴란드에서 대규모 이제 무기 구매를 희망해 왔고, 그걸 이제 알게 된 저희 정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폴란드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한 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그 보수 유지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같이 공동 생산하는 현지화까지 포함한다면 50년, 60년이 넘어가는 그런 장기적인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까 하는 그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통합된 국가 주도의 프레임워크라는 그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전에는 유례가 없었던 아주 파격적인 그런 지원책을 또 제공을 했습니다. 그 정책금융, 그러니까 방산의 교역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책금융이 제공되는데,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규모의 정책금융을 국가가 법안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그 제공을 했고요. 우리 국내에 국군한테 지원되어야 될 물자들을 그 납품 일자를 조정해 가면서까지 그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폴란드의 니즈에 맞춰주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산에서의 우리 기술이라는 게 ADD라고 해서 이제 국방연구원에서 이 모든 어떤 원천 기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폴란드한테 이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전해주고 그다음에 공동의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열린 자세로 다가섰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에 440억 불, 지금 이게 얼마나 더 커질지 모릅니다. 이 정도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방산 협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외교하고 산업, 그 다음에 금융이 결합된 하나의 패키지 모델로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제 폴란드는 뭐 자국의 방산 능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이 중동부 유럽 내에서는 이제 방산의 허브가 되는 그런 이익을 누리게 되고, 한국으로서는 사실 예전에는 넘보지도 못했던 그 유럽의 그 무기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이 교두보를 확보하는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데 그치는 단기적인 그런 협력이었다면,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이 방산 협력은 같이 생산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체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그 방산 능력 이전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협력이고, 이거는 정말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플로머시, 이 산업 외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분야가 아마 반도체, 배터리, 아니면 첨단 물자들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걸로 그 미국하고 그다음에 한국 간에 했던 그 반도체 협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폴란드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협력이었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국내적으로 자기네 법률을 갖추고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산업들을 끌어들이는 미국이 주체가 된 어떤 산업 외교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ODA도 예전에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목적에서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어떤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라는 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트래티직 ODA, 전략적 ODA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이 경향에 대해서는 최 차관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그 ODA의 재원이 공적 재원이기 때문에 이 재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민간의 재원을 동원하는 겁니다. ODA를 어떤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점점 더 이 산업과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연계되는 그러한 ODA 활동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이런 추세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산업 외교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산업 외교하고 이 공공 외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당연히 이 두 개의 그 외교 영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 외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장기적인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서로 이제 중첩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공공외교 같은 경우는 산업 외교를 통한 산업 협력이 이 상대국한테 제대로 쉽게 그 다음에 수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산업 외교를 통한 산업 협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인 분야에 굉장히 대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부 간에 아무리 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그 수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그거를 다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이행해 나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외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폴란드에 있을 때도 그 방산이나 원전 그런 분야들을 이제 폴란드하고 협력을 할 때 폴란드의 많은 미디어나 그 일반 국민들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이 무슨 무기를 우리한테 판다는 거지? 원전을 한국이 그렇게 잘 만드나? 프랑스가 있는데? 라는 식의 인식들을 쉽게 가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통해서 그런 인식을 바꿔나가고 제고하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외교는 이제 공공외교라는 게 물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만 뭐 예술,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문화적인 그런 교류를 통해서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외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산업외교를 통한 협력을 통해서 아니면 그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좋은 이미지를 상대방 국가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외교는 분야는 완전히 다른 분야이지만 서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산업 외교가 이 공공 외교의 어떤 강력한 하나의 새로운 분야로도 이제 여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산업 외교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거는 단일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외교라기보다는 어떤 양쪽 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설계를 해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장기간 끌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능력들이 요구되고 그러한 이런 식의 어떤 중요한 초점이 바뀌어가는 만큼 그거에 대처하는 정부의 기능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외교부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외교부가 정말 여기서 되게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외교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한 국가의 대외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산업에 대한 관점만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 산업외교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정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대국에 그 다음에 어떤 정책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규제 같은 것들이 갑자기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정학적인 갈등에 휩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협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은 단순히 어떤 그 분야에 대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보다 더 종합적인 그런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외교부는 특히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재외공간 네트워크가 현장에서 직접 이런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산업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전략적인 측면은 대통령실에서 많이 하지만 뭐 방사는 방사청과 국방부, 그 다음에 뭐 원전 외교라든지 반도체 외교는 산자부 이런 데가 중심 부처가 돼서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전체적인 흐름과 과정에서 이 외교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산업외교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확립된 개념도 아니고 지금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문헌에서 찾아서 정리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외교도 처음에 이 공공외교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게 뭐지 하고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산업외교도 현재 그러한 어떤 출발점이 있는데요. 아마도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하는 어떤 산업외교만이 가지는 그런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나름대로 굉장히 유용한 개념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문민 대사님 발표하시는 동안 플로어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고 궁금한 그런 눈빛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분한테 간단한 코멘트를 받을 텐데 세 분 다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계 차원에서 이종민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공외교를 오랫동안 하셨던 이동규 대사님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현직에 계신 과장님한테서 공공외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플로어를 오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종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흥미로운 그 발표해주신 그 이문민 대사님과 또 오프닝 스피치 해주신 최국문 차관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제가 이 토론의 역할을 맡을 때 토론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을 때 이제 오늘 발표해주신 논의를 좀 더 이제 다른 시각에서 이제 좀 확장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당연히 오늘 핵심 발표 논지에서 이제 깊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게 이제 국제 경영이다 보니까 국제 경영의 관점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산업 외교라는 것이 최근에 그 국제 경영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기업 외교라는 이제 개념에서 연결해 생각해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 그 논의가 될 것 같아서 그 Corporate Diplomacy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차관님이나 뭐 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국제 질서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여기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사실 진행되어 있을 때는 더 많은 연결과 통합 같은 것을 각국 정부들이 다 중시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사실 이제 평화의 시대에서 이제 비용적인 그 효율성과 뭐 시장 확대 이걸 전략으로 해서 이제 최우선 전략으로 해서 이제 확대를 해 나갔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가 안보라든지 경제 안보라든지 이제 기술 통제 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들의 전략이나 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이러한 변화가 이제 최근에는 기업 활동의 부수적인 변수라기보다는 이제 기업들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그 단순히 그 시장 경쟁을 넘어서 이제 정치적인 환경까지 관련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외교라는 개념은 이제 사실 이제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제 그 수행하는 전략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흔히 최근에 얘기하는 이제 비시장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기의 그 제품으로 싸우는 게 이제 시장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비시장 전략은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CSR이나 ESG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시장이 아닌 다른 형태의 그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전장에 나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기업 외교를 얘기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관계의 자본이라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뭐 소셜 캐피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관계 자본이 이제 릴레이셔널 캐피탈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건 사실 자기들의 그 자본으로 축적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인맥이라든지 일회적인 네트워크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업이 그 자기가 진출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제 정부나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계, 시민사회 언론같이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랑 좀 장기적이고 이제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런 관계망을 유지하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각각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서 이제 관계 자본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그래서 예도 많이 들어주셨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이나 뭐 LG, 하나 뭐 이런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외교나 이제 그 정책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기도 하고요, 회사에. 한국의 그 전문가들 영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외교 통상 전문가라든지
미국의 정가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 뭐 고위 인사나 뭐 미 의회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영입을 해서 이제 회사들의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계 자본들을 자기들이 내재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내재화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략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례로 볼 수 있죠. 뭐 최근에 성김 주한대사가 이제 현대차 그룹에 영입돼서 이제 이번에 현대차의 미국 진출하는데도 많은 문제를 푸는데도 많은 이제 역할을 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다 GPO라고 이제 글로벌 폴리시 오피스를 다 만들어서 이제 정부의 외교 차원으로만 이제 유지하는 이제 과거 방식을 넘어서 이제 독자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이제 기업들이 예전에는 이제 정부에 많이 의존해 왔던 이러한 이제 대외 외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정책들의 우선순위에서 본인들이 속한 산업이 밀릴 수도 있고, 정부가 이제 한정된 리소스로서 모든 기업의 역할을 다 맞춰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제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이제 생존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방향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 자본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업들이 자기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공 외교는 사실 이제 민간을 상대로 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역할을 알리는 건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진출한 국가에서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뭐 AI나 뭐 빅데이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교육을 많이 해줍니다.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비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 인재들을 기업 내에서 활용하려는 차원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베품으로써 이제 지역 사회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이제 지역 사회가 이제 발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CS 활동, 단순히 그냥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이런 전략으로 봤다면은, 지금은 이제 현지에 가서 이제 좀 더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이제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 자본을 계속 쌓아가려는 이제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그러한 전략적 ODA라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랑도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자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에 외교부가 이제 보유한 자원이나 뭐 제도적 조직적 기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거기에는 이제 깊은 동감을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도 역시 굉장히 많은 관계 자본 같은 걸 쌓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이렇게 쌓인 기업들의 관계 자본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노력, 또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외교가 어디까지 이제 국가 중심의 외교 전략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또 이제 국가랑 기업이 이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런 글로벌 가버넌스 형태로 나가야 될지, 이제 이러한 발전 모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본다면은, 이제 오늘 이 세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과 논의가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토론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카로운 문제 제기 감사합니다. 이동규 대사님, 네. 앉아서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예, 오픈돼 있습니다. 네네. 다들 저기 포디움에 나가서 하시는데 저만 앉아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 예. 저는 외교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각 국가가 국가의 이익을 영역을 넘어서 투사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이익을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저도 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아주 적나라한 폭력의 행사,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런 정도의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국가의 이익을 투사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교적 노력을 각 국가가 투사하다 보면 분명히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집에서도 집사람을 설득하거나 집사람한테 제 주장을 할 때 오해를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바로 너 그거 말한 거 한 달짜리야, 딱 이런 반응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서로 투사하는 국가의 이익 이거를 외교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게 저는 공공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업 외교관이지만 기후 변화 관련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참여를 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많은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외교와 공공 외교를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의 최차관님께서 한국이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얼마나 이제 잘 사는 나라, 선진국으로서 발전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불현듯 어렸을 때 이거 왜 내가 한국에 태어났지? 미국에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심지어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한국에 태어난 게 다행이야. 뭐 석유 나는데도 부럽지만 저거 어떻게 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한국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경제력으로 이제 전 세계 10위 정도 국가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도 10위 이상으로 지금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정학적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몇 주 안에 끝낼 수도 있지만 기후 변화는 정말 이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제 경제력 또 이만큼 배출하는 나라라면 외교와 공공 외교를 통해서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기후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죠. 아까 그 산업 외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후 변화 자체가 이제는 우리의 삶과 또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을 규정하는 아주 막강한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디파인하는 파워를 우리의 이익으로 또 우리 국가 경쟁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제 한국이 공공 외교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보면 EU가 도입하고 있는 CBAM 같은 경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관세와 유사한 국경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건데 달리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도 거의 비슷한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저는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분석이 되고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 중요한 이슈인 공공외교의 중요한 이슈인 환경 문제를 오늘 좀 역설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박성훈 공공외교 과장님께서 현재 어떻게 공공외교와 특히 이제 산업외교 관련돼서 연관되는 활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봄 기운 완연한 이 모교 캠퍼스에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훌륭하신 선배님들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주어졌고 주제를 처음에 대한민국 공공외교 현황이라는 어마무시한 주제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난감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짧고 굵게 한번 틀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이제 공공외교가 이 체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저희 존경하는 최 차관님께서 2010년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법적 어떤 체계를 갖춘 것도 딱 그 무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도 지금 올해가 26년이니까 10주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2016년도에 외교부에 공공외교 대사라는 자리가 처음 생겼고요. 같은 해에 공공외교법이 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이제 5개년마다 그 외교부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다 통합해가지고 공공외교 기본 계획이라는 마스터 플랜을 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1월에 올해 26년이니까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5개년이잖아요. 저희 지금 현 정부가 작년 이제 6월 해가지고 출범했고, 그 현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반영한 현재의 그 기본 계획이 제 3차 계획입니다. 그 제 3차 마스터 플랜이 11월에 채택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5년간 적용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계획을 보면은 이제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이제 국민과 함께 K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성장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게 비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3가지 목표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K 이니셔티브를 통한 국익 증진, 두 번째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세 번째가 통합적, 혁신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이렇게 큰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과제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다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공공외교법의 제2조를 보면은 공공외교가 뭐냐 하는 정의 조항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자체 및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3가지 수단이 나옵니다.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 활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의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3대 축이랄까요?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문화, 지식, 정책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화 부분은 아까 우리 또 다른 연사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가장 흔히 생각하는 그 소위 K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 그게 문화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매력을 널리 확산시키고 알린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지식 쪽은 한국을 바로 알린다라는 개념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하여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 그 마지막 이제 정책은 우리의 이제 정책, 어떤 이슈에 대한 입장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그 외국들의 어떤 그 지지를 확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재공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랄까요? 그게 이제 코리아 위크라는 한국 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관들이 이제 이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식 쪽에는 아까 그 한국 바로 알리기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또 공관들이 하는 재밌는 사업 중에 하나가 Quiz on Korea라는 현지에서 그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예선전 뭐 이런 거 한국에 대한 그 퀴즈 대회를 열어서 그 예선을 치르고 각국 우승자들을 9월에 다 한국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한국에서 결승전을 치르는 거죠. 그거를 이제 KBS에서 전 세계로 방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 분야 같은 경우는 주로 아무래도 이제 그 현지의 여론 주도층 대상으로 전문가들 대상으로 뭐 세미나, 강연, 포럼 이런 거를 이제 진행하는 시기 되겠습니다. 그 하나 아까 K 그 이제 문화 쪽에 K 뭐가 됐든 확산시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공관 경험이 우리 대선배님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제 조금 이제 힘든 쪽에 근무를 하면서 가봉이라는 나라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그 회사 안에서도 계속 회자하면서 좀 저의 이제 아픈 기억처럼 얘기를 하는 게 당시에 이제 한국 주간 문화 행사 같은 거 하면서 한국의 비보이 그룹 뭐 K-팝 댄스 그룹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공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렇게 반응이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가봉 현지 고등학교에 웬 이제 여고생인데 제 개인 페이스북으로 메신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공연 가서 잘 봤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안을 하나 하겠다. 자기는 가봉 고등학교에 K-팝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을 얘기한 거죠. 그 당시에 꼭 불렀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스트레이 키즈를 얘기하더라고요. 걔네들이 스트레이 키즈가 지금 부르면은 아주 값싸게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스트레이 키즈가 누군지도 몰랐고 근데 불과 몇 년 후에 지금 오늘날 이 스트레이 키즈를 가봉 있을 때 안 불렀던 거에 대한 굉장한 후회를 하고 있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 간단한 개인적 경험이고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축으로 이렇게 공공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외교부가 지금 공공외교 대표적인 채널로 유튜브에 코리아즈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힘껏 공공외교 또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넓은 분야를 다루는 공공외교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외교 얘기도 좀 해보려고 했고요. 여러분들 뭐가 돼도 좋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제가 한 2-3개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I will speak in English. Talking about diplomacy, how to sustainable peace. That means like maintaining peace. What do you think about digital defense? 디지털 Defense. 누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디지털 디펜스. For example, cyber patrol. It's kind of a cyber security world. Yeah, cyber security, including the cyber police, maybe, or which will do cyber patrol. I think Singapore already have this kind of potential provoking websites or fake news or fake story that can cause a public chaos. Maybe. Okay, thank you. Actually, I was the Director General in charge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 science, and energy. So under the science, I dealt with the cyber security issues. And as the ambassador to Latvia, surprisingly, there was some close cooperation between Latvia and Korea on these cyber security issues. Latvia has very internationally established the cyber security center of the NATO. Nowadays, as you already mentioned, there are lots of the fake news and some disruption of the communication. So every country, every government, they should prepare themselves for this kind of attack. But unfortunately, let's see current the cyber attack from the North Korea, and maybe I can mention some fake news in the middle of the Russian invasion to Ukraine. Some countries promote their own fake news and this kind of cyber security. So as the ambassador to Latvia,
I was put some cyber security issues in one of my public diplomacy issues, but still very challeng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s so fast, so government and government institute, they're trying to the best to catch up, but still always a little bit late. Thank you. Yes. Thank you so much for the panel. I'm a postdoctoral researcher, Anissa Bugrea from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in Italy. Actually, my work is on the privatization or the private finance leveraging of ODA, and I focus mostly on the World Bank and the EU Global Gateway. But as you know, probably the OECD, there was only about like 60 billion mobilization of this private finance for like more geostrategic goals nowadays, while we need about 4 trillion also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re are a lot of issues about mobilizing private finance, which is the Busan Principles 2011, the goals. And you also mentioned there are a lot of interest, maybe non-overlapping interest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nd I was wondering what the reasons are or if there is similar problems in Korea with getting the private sector to invest in these geopolitical objectives or ODA. Thank you. 박성훈 과장님이 ODA 국장을 하셨던 이문민 대사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He was in charge of ODA policy of Korean Ministry. Yes, as I mentioned in my presentation, the total amount of public resources are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nd it makes the government try to use the ODA as a kind of the inducing tools for the private resources to the development cooperation areas. When I said the private the resources, because with limited resources in the ODA, it is very hard to match our goals. But in addition to that point, recently, the people, they always argue that ODA should show more tangible outcomes to the people. And it makes the people who are working in the ODA areas makes them bring them a difficulty to, how can I say, accommodate the ideas of the ownerships of the recipient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corporations, efficiency in development. It should be matched with the tangible outcomes, such as which requires a lot of resources in many cases. So this is I think of a current tendency in the Korean Development Corporation, and the recent government makes this also very clear in the ODA the policies for the next 5 years. Naming the strategic ODAs. So, but I think this is the kind of some global the trend, not only Korea, not only by EU's, and even the UK, who was the leader in the ODA field, they are reducing their resources very, very sharply. It was a kind of a shock to everybody. So this is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Korean ODA society.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미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공공 외교를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하드 파워나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정책을 투사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제 외교에 있어서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중에는 문화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또 지자체도 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 확대되는 것이 산업이고 또 얘기했던
it should be one of the major actors of private sector or enterprises.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야만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공공외교에서 이런 프라이빗 섹터, 종종 프라이빗 섹터 그동안 얘기를 했을 때 뭐 NGO 같은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기업이라든가 산업적인 액터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워치하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 또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고 계속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